완전한 탑픽으로 이 두 개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결국은 갈 수 있는 건 얘네들뿐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업사이클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면 아직 더 살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성장 섹터에 있는 펀드 또는 ETF에 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 AI는 그 성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범 AI 성장에 꼭 같이 가는 게 전력 에너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배당 관련된. 자, 이사님, 코스피가 오늘은 장중에 뭐 조정 겪고 있긴 하지만 4천 돌파했습니다. 어제 돌파하고 오늘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현재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네. 오늘 녹화 화요일 날 하고 있고요. 근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2주간의 등락이 좀 있었는데 네.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어제 4천을 돌파하고 어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제는 뭐 내려온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시장은 그 마디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10만 원, 지수가 4천. 3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000포인트를 넘겼다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마디 지수를 돌파라는 개념을 하는데 개념을 쓰는데요. 돌파 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뭐 이런 흐름을 패턴을 그려요. 그래서 아마 4,000포인트 위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급하게 달려왔어요. 제가 먼저 차트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종 차트에서 우리가 지수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지수를 보면요. 오늘 뭐 이 얘기가 후반에 나올지 모르지만 지수차트에 처음에 보면은 우리 시장은 언제부터 오르냐면 뭐 저점부터 따지고 연초부터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장은 6월 달에 선거 대선을 치르면서 6월에 오른 거예요. 여기부터 올랐다고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6월에 상승폭이 13.8% 올랐거든요. 이 6월의 상승은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요 이슈로 올랐던 거예요. 그것이 13.6%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횡보했죠. 그래서 못 오르고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 올랐는데 9월 달에 7.4% 올랐고 지금 10월 달에 16.7%, 오늘 좀 1% 빠지는데도 그러니까 18%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6월 달에 오른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과정 속에서 오른 거고 그리고 9월과 10월에 오른 것은 그보다는 반도체가 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때 오른 상승과 지금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승 동력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반도체가 오르는 것이 일단락이 어디에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요번에 상승폭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 상승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갖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만 올라도 승수 효과에서 폭은 더 크지만 지수의 숫자 자체는 높아지지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 오르고 11,000원 내리기 쉽습니까? 10만 원, 10만 원이 쉽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드는 경향을 좀 갖는데 이번에는 6월에 오른 저 밑에서 오른 13%부터 훨씬 큰 폭으로 18%나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만에 오른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가 아직 10월 말이잖아요. 10월 진행하고 있는데 18% 올랐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왔다. 그러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수가 아무리 그냥 간다 하더라도 가면서 이격이 벌어지면은 그 이격 줄이기들이 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얘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줄어들고 또 여기서 이격이 벌어지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지금도 이걸 기적 분석에서는 등배수가 되면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요. 무슨 표현이냐면 여기 21동 평균선, 61동 평균선, 51동 평균선인데 이 폭이 서로 등배수가 되는 경향을 보이면 벌어져 갖고 그러면 좀 조정을 보이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한미 무역 협상이 이번에 타결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매물이 나오고 그건 이유가 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당이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에 매물이 나올 상황은 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코스피 4,000, 지금 다시 4,000포인트 위로 올라왔는데요. 4,001포인트인데 4,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보면 그 기저에는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부분.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108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98, 97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상당히 내려와서 달러 약세가 됐다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갔다는 부분, 그리고 AI의 확산과 함께 AI 투자가 됐다는 부분, 이 세 가지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에는 유동성 제공이 되는 유동성의 플러스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신고가나고 이런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도 가만히 보시면 엄청나게 그동안에 올랐다가 작년에 급락했다가도 올라오고 그랬지만은 요번에 다시 5만 니케이 225가 5만 엔을 넘어서면서 올라가는 것은 산하의 정리가 되면서 양적 완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완화 정책,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머니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두 차례의 중간에 상승하는 동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부분을 하려고 하는 선법의 정책이 바뀌는 부분, 선법 정책, 선법 개정, 그 부분하고, 그래서 많은 게 그것만 있었으면은 우리 시장 여기까지는 못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9월달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부터 올랐을 것 같습니까? 딱 9월부터 올랐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일봉, 제가 지금 볼게요. 삼성전자 일봉을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9월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조금씩 올랐지만은, 가파르게 올라간 건 9월 이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더 그래요. SK하이닉스는 9월은 여기잖아요. 그 전에는 이러고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아까 6월에 급등했죠, 시장이. 5월부터 6월달에 급등했는데, SK하이닉스가 급등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과 10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매수를 했고요.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전에는, 이 9월 전에는 국내 기관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반대로 이 기간 동안에 개인들은 계속 팔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장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9월과 10월에 올라간 거는 반도체로 올라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를 가지고 계속 끌어올린다, 반도체 내년에 업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일어나고, 또는 투자 계약이 있고, 또는 공급 계약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가는 것은 이제 한계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갈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예. 6월에는 상법 개정 선언적 상법 개정뿐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이 있죠. 그리고 세법 개정,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이게 지금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재료가 우리 시장에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간다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대통령이 얘기한 코스피 5천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전 요즘 방송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수가 얼마까지 더 가느냐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지수에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5천을 더 가느냐 안 가느냐는 두 가지의 관점에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내용이나 세법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정부가 밀어붙이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우리의 모멘텀에서는. 근데 그것만 갖고는 거기를 못 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 또 섹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AI 확산으로 가고 있는 AI의 사이클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말해도 전 세계는 지금 AI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끝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AI의 버블론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작년 말에도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치는 추석 동안에 오픈 AI가 개발자 회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공급 계약 내놓고, 뭐 투자 계약 내놓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AI가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왔다가 이게 확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스타게이트를 비롯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반대급부로 걱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김 작가님. 왜냐면 지금 투자한다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구해올 거야. 그래서 상호 투자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막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투자해줄게. 그 돈 갖고 내 칩 사.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걱정과 함께 어마어마한 돈의 투자가 AI에 지금 집중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이 되면 이제 5천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가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열려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항상 이 정도의 수익성과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올해 뭐 여름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3,600에서 뭐 전후로 해서 요 정도가 월말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연말 지수 한 4,000에서 4,200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00은 내년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요번에 올라온 부분도 미국의 오픈AI 개발자 회의 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오르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 모멘텀들이 굵직굵직한 모멘텀들이 뭐가 남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다만 지금보다 더 위를 바라보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고점을 찍고 꺾인다면은 그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내 단기간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후에 올 것 같다. AI 고점을 얘기하는 그 시점에 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나를 보고 거기서부터 한 단계 레벨업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국내 주식 주가 수익 비율 같은 퍼 같은 거는 일본이나 미국 주요국 대비 지금 좀 어떤 편인가요? 이번 랠리는 그리고 2020년, 21년 유동성 장세랑은 좀 많이 다른가요? 우리나라 PER은 뭐 고무줄이라서 자주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PER은 보통 뭐 12배 정도 가면은 많이 왔다고 얘기하고, 막 빠질 때는 뭐 10배 이하도 가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번에 상승하기 전까지는 10배 이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을 한번 지금 쳐볼까요? 저는 오늘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실수했는데, 저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한 2,800억 뭐 이 정도의 선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가총액이. 업종별 시가총액 보면은 코스피 지수 전체 시가총액이 어느덧 3,600억 왔네요? 우리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얼핏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불과 얼마 전에도 연초에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불러드릴 때 이제 2,000조 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고 올라갈 때 제가 2,300조, 2,600조 여기까지만 봤는데, 그 순간에 안 봤는데 어느덧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역할을 했겠지만 두 종목이 지금 1,000조잖아요. 1,000조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3,600조 와 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지금 PER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시가총액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생소한 거예요. 3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맨날 2,000조 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2,000 몇백 조 뭐 이랬거든요. 제 생각에 2,300조, 400조가 맨날 고점 라인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3,600조까지 와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PER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뭐 참고로 이런 질문이 있길래 제가 잠깐 봤더니 전 세계가 한 23배 정도 돼요. 전 세계 평균이. 미국은 28배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는 겁니다. 미국이 평균적으로 과거 역사적 평균이 22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28배 정도 되고요. 인도가 한 25배.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같은 데는 한 18배에서 19배 정도 되고요. 일본이 17배 정도 됩니다. 중국이 조금 낮고 11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요번에 올라와서 12.5배에서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보다 지금 올라가 있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우리 시장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물론 AI의 성장, 반도체의 성장, 이런 성장의 모멘텀들을 계속 바라보고 가지만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낮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13배를 지금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 평균에서 상당 부분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AI 산업 말씀해 주셨죠. AI 산업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엔비디아 주가 뭐 대장주죠 거의. 가열인가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요즘 180 몇 달러까지 잡은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네.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AI의 확산과 투자라고 일단 엔비디아 꺾이면 이상은 우리 전체 시장이 다 꺾이는 거예요. 191달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올라서 191달러가 됐어요. 근데 엔비디아로 설명할 게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이고 요번 대장주이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가 추세하락으로 꺾이면은 그 전체 시장 꺾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꺾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다른 질문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 꺾이면 금도 꺾이고 코인도 꺾이고 부동산도 꺾이고 주식도 꺾이고 채권도 다 꺾이고 그러고 봐요. 이번에는 그냥 전부 엔비디아 향으로 가는 겁니다. 엔비디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움직임을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이 가격은요. 지난 8월에 183달러인가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헤매고 있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즉 엔비디아는 8, 9, 10, 3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으로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다른 애들은 어땠냐?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볼까요? 그 기간 동안? 지난 8월이 어디예요? 여기 아닙니까? 네.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8월이에요. 그리고 AMD, 엔비디아보다 뭐 뒤떨어진다고 하는 AMD 8월의 고점이 여기네요. 지금 여기 위에 와 있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 나쁜 쪽으로 좀 보면 엔비디아의 대항마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힘을 좀 잃지 않느냐 뭐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확산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가지고 계속 그 핵심으로 오다가 왜 우리 주식이 그렇잖아요. 주식이 만약에 요즘에 2차전지 좀 오르잖아요. 네. 그럼 뭐가 오릅니까? LNF하고 에코프로만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2주 동안 100% 올랐습니다. 나머지 그만큼 못 오르잖아요. 근데 걔가 계속 오르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나머지 다 오르죠. 그리고 걔가 멈춰 있어도 다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지금 AI 쪽은 긴 기간 동안 이런 흐름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멈춰 있다고 AI가 전반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 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제일 중요한 기초 분석, 저는 기초 분석 많이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애들은. 나는 더 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못 가는 애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 이렇게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우리 이렇게 움직였던 게 뭐가 있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요. 이거 올라가서 이러고 있잖아요. 네. 중간에 악재가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했고 다시 가잖아요. 네. 이 주식을 볼 때 그래서 올 상승 후에 옆으로 있는 애가 더 가는 거지. 상승 후에 빠졌다고 해서 싸게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딱 그런 모양을 그리고 있어서 엔비디아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차트로 두 번째 차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아성에 지금 다른 쪽들이 대항마로 나타나면서 각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든다. 뭐 AMD가 AMD에 조금 더 저사양의 저가 칩을 만든다. 그리고 오늘은 뭐 또 퀄컴이 자체 칩을 내년도에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엔비디아의 칩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맞춤형 칩으로 가는 거예요. 맞춤형 칩. 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는 이 아성을 무너뜨리는 정도로 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오히려 확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딱 표현하냐면 뭐냐면 엔비디아는 전 세계의 AI의 세상을 엔비디아 내에서 돌아가도록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애플의 성장이 있었고 테슬라의 성장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완벽한 대항마가 나올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드웨어 가격이 다 떨어질 만큼 떨어질 수 있는 완전히 보편화가 돼야지만 이게 대항마가 나오는 거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엔비디아는 그것을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인텔의 CPU하고 합작해가지고 이제 CPU와 GPU를 합작해가지고 이 안에서 돌아가게끔 한다. 이런 걸 지금 서로 손잡고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엔비디아의 AI의 세상의 구축 안에서 전 세계가 지금 만들어져 갖고 있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스타게이트의 합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비디아가 쉽게 왕자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요즘 안 봤는데 얼마쯤 되죠? 4.4조 달러 정도 되나요? 4.3조 달러, 4.4조 달러 돼요. 근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5.2, 5.5조 달러라고 목표 주가 내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 되게 많고요. 제일 높게 지른 데가 어디냐면 8조 달러 얘기한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8조 달러 너무 좀 심하다 생각을 하는데 웃지만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5.2조 달러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지금 4.4조 달러에서 5.2조 달러면은 얼마큼 올라가야 됩니까? 0.8조 달러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 텀이 있죠. 그러면 191달러에서 20%면은 그러면 19, 19니까 38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190이라고 치고 38, 40이라고 하면 230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면은 220, 230, 240달러의 목표 주가가 제일 많아요. 월가 보고서들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보고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빠지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엔비디아가 적어도 200달러, 주가 지금 200달러 한 번 못 넘었잖아요. 네. 200달러를 넘기면서 오버슈팅이 막 나와야지 그게 진짜 바야흐로 버블이라고 생기면서 포모 현상이나 선상이 나타나면서 항상 상투는 막 미친 듯이 불꽃을 일으키면서 상투를 만들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야 이제 바야흐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상투를 칠 수 있겠구나. 시장에 저는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엔비디아를 보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하면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원래 굉장히 주가가 동조해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동조 현상을 좀 벗어났더라고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주가 53만 원 돌파했는데 지금 50만 닉스는 거품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지금은 얼마쯤 되나요? 지금 오늘 살짝 조정을... SK 하이닉스가 51만 8천 원, 3% 여전히 정도 50만 원 있고요. 넘어 있는 상태네요. 삼성전자가 95,700원, 10만 원 넘어섰다가 살짝 내려와 있고, 네. SK하이닉스가 51만 7천 원, 8천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53만 7천 원 갔다가요. 일단 전에도 제가 여기 와서 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반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그리고 좀 헷갈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챗GPT가 이제 우리 발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 주도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도의 공급망 안에 있는 SK 하이닉스와 뭐 한미반도체, 뭐 테크잉, 뭐 이런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고 미국에서는 팔란티어와 슈마컴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주도로 왔어요. 그렇게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가 멈춰 있는데도 SK 하이닉스는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주도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그때는 AI 사이클이었고, 근데 우리가 AI에는 반드시 AI라고 표현하지 않고, AI에는 서비스도 있고,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AI를 하드웨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AI 가속기를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AI 반도체라고 그랬고 그게 AI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AI 반도체 사이클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가 올랐습니까? 마이크론이 올랐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소부장, 장비 부품의 주들이 반도체들 올랐나요?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주도의 AI 가속기의 사이클이었고 사실은 AI 사이클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는데 그때는 그것만 간 거였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AI 가속기를 위해서 계속 HBM 필요가 있었고 HBM의 공장 가동률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거시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생겼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했어요. 올 봄만 해도 여기 오신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진짜로 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야?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부 다 HBM 쪽으로만 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아까 제가 미국 시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AI가 엔비디아가 있는 동안에 AMD가 뜨고 마이크론이 뜨고 다른 쪽들이 막 뜨면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면서 점차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로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난 3분기보다 4분기는 뭐 한 25% MOM 대비로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CT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우리나라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HBM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탄탄한 이 기반에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탄력은 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범용 반도체 사이클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것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좀 할 말은 참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AI 가속기향 HBM으로 갈 거다. 그래서 디램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 디램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탑픽을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증권사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되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80조, 400조 이렇게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거 아니야? 굉장히 흥미롭고 과격한, 제가 과격하다 지금 표현하지만 가능한가요? 나중에 가능이 되면 제가 우스워지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AI 가속기만이 아닌 여전히 AI 가속기의 HBM을 그쪽을 계속 좋게 보고 있지만 결국은 범용 디램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면서 소위 범용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의 포인트에 있고,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아마 가다가 삼성전자도 그 대열에 같이 동참을 하겠죠. 이런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차이가 어떤 게 있냐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요즘에 되게 웃기죠. SK하이닉스는 처음에 저 밑에 30만 원대 있을 때 42만 원 얘기하다가 48만 원 얘기하다가 58만 원 얘기하다가 가장 최근에 CT가 나온 게 64만 원 맞아요. 나왔고요. CT가 64, KB가 증권이 60만 원. 예,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것 삼성전자도 되게 웃깁니다. 밑에 있을 때 전부 다 우리 국내에서는 8만 2천 원, 8만 5천 원이 목표였다가 그 다음에 9만 3, 4천 원 얘기하다가 요즘에 나온 게 11만 4천 원, 11만 8천 원 이런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CT에서 14만 원대 나왔죠. 그러니까 CT가 제일 높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위로 더 업사이드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SK하이닉스도 지금 53만 원이니까 64만 원이면 얼마예요? 12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업사이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이 시장이 가는 한 전 세계 시장이 엔비디아를 보고서 얘기하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한 탑픽으로 이 두 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결국은 갈 수 있는 건 얘네들뿐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의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지분율이 약 57%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아직 이번에 엄청 샀잖아요. 근데도 한 5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로 더 살 여력이 더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이번에 왜냐면 반도체 업사이클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면 아직 더 살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그들이 목표 주가를 정했다고 꼭 거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가를 밑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그 설명을 보고 우리가 타당하다 안 하다를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디램 가격이 수요는 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낸드도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을 책정했다라면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는 뭐 58만 원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11만 4천 원, 12만 원 얘기하는 부분은 거기가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64만 원 얘기하고 14만 원 얘기했던 것을 시트에서 자료를 잘 읽어보면 뭐냐면 한마디로 딱 표현할게 쉽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샘 알트먼이 우리나라 와서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웨이퍼 기준으로 월 90만 장씩 우리한테 해달라. 스타게이트 사업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월 90만 장은 지금부터 캐파가 2배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설을 더 많이 해서 찍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샘 알트먼이 90만 장을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에
계획의 목표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치에 정말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론도 되게 많아요, 아직도. 의심도 굉장히 많고요.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다 어디서 감당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돈이 안 되니까 서로 상호 막 지분 투자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 뭐 여러분들 들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고 이게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만약에 진짜 스타게이트가 성공을 해서 월 90만 장의 캐파를 그쪽에 수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찍어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64만 원, 14만 원이 아니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가격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 메모리 가격의 상승을 가지고 그걸 내년의 상승률을 가지고 얘들을 계산했을 때 가격들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12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58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그 가격을 보면요. 거의 다 왔어요. 얘들이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황 얘기할 때 요번에 오는 거 반도체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오르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가는 건데 걔들이 이제 만약에 업사이드 자체가 한 10% 남았다. 계산해 볼게요. 만약 10% 남았는데 걔네들이 요번에 올라오는 동안 지수 상승 기여도가 한 70% 넘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얘네들이 이제부터는 한 반으로 따질게요. 50% 기여도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10%인데 지수에는 50% 기여도가 있다 그러면은 5% 아닙니까? 그럼 4,000에서 5%면 4, 5, 200이니까 4,200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으로 있다가 다시 더 가는 엔비디아처럼 이 박스권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더 갈 수 있다.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후에 박스권을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 공급 부족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세계 수요가 계속 있을 거야 하면 이 위로 치고 가겠죠. 이거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예요, 사실은요. 지금은 이건 드림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목표이고. 지금은 합당한 이들의 가격을 정산해서 얼마쯤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고, 만약에 그 정도에서 얘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멈춰 선다면 지수도 그 근처에서 멈춰 서겠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전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겨울 경고했었는데 1년만 시장 전망이 왜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요즘에는 내가 말했지, 해제가 유행이라서 진짜 그런 얘기 되게 하기 싫은데. 그럼 이제 이런 거죠. AI 반도체가 고점론이 나온 이유는 하드웨어가 AI 가속기가 각 데이터 센터에 그리고 빅테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다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꽉 채워지면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줄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고점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떴고 퀄컴이 막 장중에 20%까지 뜨고 이랬던 것은 퀄컴이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에 퀄컴의 칩을 가지고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AMD가 미국의 정부 소버린 데이터 센터에 얘들이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다른 수요처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시 발표가 돼 있는 과정이라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작년까지만 있었던 또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HBM의 수요와 지금의 반도체 메모리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판단했을 때는 AI,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만 생각을 한 건데 이제 범용의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이 이렇게 부족할 거라는 걸 판단을 못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워낙에 AI만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난 10월 14일 날 윈도우 10이 이제 서비스 종료가 됐잖아요. 네. 윈도우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반도체 섹터는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됐었어요. 왜냐면 PC 교체 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요번에 되면서 소위 메모리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부족 현상이 그러면 언제쯤 될 거냐. 그리고 지금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내년과 내후년까지의 공급 계약 또는 상호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쪽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번 이 반도체의 업사이클은 고점은 2027년까지 갈 거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에 가장 유명하신 분
그분 성함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은 2028년의 고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사이클을 바라보면서 반도체 업사이클에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하면서 움직입니다. 얘가. 먼저 올랐다가 먼저 빠진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그때 반도체 업사이클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2700포인트 신고점 찍었을 때가 2017년도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였어요. 삼성전자 고점 찍었잖아요. 근데 반도체의 피크는 언제였냐면 2018년도였어요. 이 전에 피크 찍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터닝하면서 올라갈 때도 얘는 터닝하면서 올라갔지만 고점은 다시 2021년도에 또 찍었어요. 얘는 먼저 찍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항상 선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네, 주가가 선행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따지면 2027년이다. 그럼 6개월이면 내년 상반기고 2028년이다. 그럼 내년까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 분들이 내년 시황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번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이 반도체의 영향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수 있냐를 판단해 보면서 거기에 선행하면서 움직이니까 그걸 말하게 바라본다면 이번에 조종계도 이 조종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꺾어 내려간다 예전처럼 이런 개념보다는 아마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이어지려고 아마 수급을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그러면 이 50만 X 10만 전자 놓친 이제 투자자들 상실감이 클 텐데 지금에서 추격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사야죠. 왜냐면요 시장은 그 주도주가 끝나면 그 시장이 끝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주도주라는 거는요. 기존 주도주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아요. 기존 주도주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꺾였다가 나중에 다시 갈 땐 새로운 주도주가 생겨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꺾이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서 걔들은 올라가고 얘들은 꺾인다? 그러진 않아요. 요번에 잘 보시면 조방원 있잖아요. 네. 조방원이 반도체 올라가는 동안 꺾였습니까? 안 꺾였어요. 그냥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박스권으로.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서로 결이 다른 사이클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꺾이면서 다른 주도주가 나올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 상승이 지금 벌써 4,000포인트까지 왔는데 만약에 지수가 지금 굉장히 낮다 만약에 그럼 새로운 주도주가 이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이 주도주가 4,000포인트까지 끌고 왔는데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서 더 끌고 간다? 이번 텀은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사이클은 그냥 지금 주도주가 이번 사이클을 가고 이번 사이클을 끝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걸 찾을 여력이 되게 없는데 수급적 요인에서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만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위로 리저너블하게 이익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목표 주가를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텀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계속 이걸 살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건 패시브 자금들이에요. 패시브 자금들은 그 비중을 쫓아가지 못하면 BM을 추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사는 거거든요. 이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얘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BM, 지수만 계속 쫓아가는 정도에 나는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계속 같이 사야 돼, 이거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 정도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거는 내게 아니라고 포기하고 그냥 기다릴 거야, 현금 가지고. 또는 다른 게 어떤 게 나올지 기다릴 거야. 아니면 얘들이 조정을 기다릴 거야. 이런 판단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데 주도주가 그렇게 많아요.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지주사도 있죠. 금융주 있죠. 뭐 조선이 있죠. 그리고 전력기기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꼭 이것만 고집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지금 조방원이라고 표현한 데하고 반도체하고 전력기기하고 로봇하고 벌써 섹터 8개잖아요. 이 8개 외에 다른 데에서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밑에서 올라올 거야.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아니다. 지금 주도주가 아마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조방원 얘기해 주셔서 한국전력가 원전주도 동반 강세인데 이게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인가 구조적인 원전 산업의 성장 모멘텀일까요? 그리고 두산에너지도 최근에 갑자기 급등했던데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원전. 이제 원전은 중간에 한번 꺾였을 때가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정책이 원전은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당장은 재생에너지가 더 급하다. 뭐 ESS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꺾이긴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먼저 지금 할게요. 나중에 이제 혹시 질문하실까 봐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링은요. 보통 시장의 사이클은 옛날에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기 사이클에 선행하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네. 지금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이번엔 경기 사이클이 아니에요. 이번 사이클은. 이번 사이클이라는 게 지금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 잠깐 제가 시간이 걸리도록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이번 사이클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냐. 2008년도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얘 흐름이 수년 동안 쭉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다가 08년도에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최저점이 666포인트였어요. 이때부터 이 시장이 오른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 추세적으로 오른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것은 뭐냐면 2008년도에 QE를 처음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QE라는 개념이 크지 않았어요. 연준이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벤 버냉키 기억나시죠? 이때도 하고 있었죠. 돈을 풀었어요.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이게. 2011년도에 남유럽 디폴트 요거 때문에 약간 그랬지만은 그리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언제 이걸 회수했느냐? 2018년도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회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빠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하다가 뭘 맞았어요? 팬데믹을 맞은 겁니다. 팬데믹 맞고 나서 얼마 풀었냐? 7조 달러 풀었어요. 그래서 9.6조 달러 정도가 고점이었습니다. 연준 대차도표가. 지금은 QT를 하면서 6.6조 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계속 풀면서 그 유동성의 힘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미국과 아시아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들하고 디커플링이 확실하게 됐어요. 돈을 엄청나게 미국에 풀면서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이때부터 또 생겨난 게 뭐냐면 소위 빅테크들이 생긴 겁니다. 빅세븐이 생기고 마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망가 뭐 이런 얘기 계속했던 게 이 과정에서 생긴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질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번에 사이클링은 경기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경기가 계속 좋아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이클은 두 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두 가지의 사이클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하고 똑같이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은 AI 사이클이에요. AI 사이클. 요번에 사이클은. 그래서 하나는 AI 혁명으로 인한 사이클. 옛날에 2000년도에 있었던 인터넷 혁명에 의한 사이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는 AI,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 이게 한 중심에 있고 그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지금 조박원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정책에 의한 사이클입니다. 정책에 의한. 그러니까 정책에 의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취임했습니까? 옛날부터 대통령 아니었어요. 물론 1기 때가 있었지만 취임한 지 오래 했습니다. 오래. 근데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잖아요. 올해 1월에 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리고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부흥을 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이잖아요. 그리고 원자력이고 그리고 방산. 이 정책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강력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생긴 정책 사이클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AI 반도체 사이클링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간에. 거기에 덧붙여서 가는 게 전력의 에너지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AI를 밀고 있고 AI 반도체를 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도의 AI를 밀고 있고 거기에 전력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정책 사이클링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전력기기, 얘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트럼프의 정책이 올해 1월에 취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하고, 보세요. 조선 지금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한다라고 말만 했지 없는 거잖아요. 원자력은요. 원자력은 더 시간 많이 걸려요. 앞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력기가 요즘에 우리 제일 세죠. 왜냐? 전력기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보시면은 방산도 그래요. 방산은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다 요즘에 이제 고평가됐다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방산도 그동안에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미 반영이 됐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수주를 계속 받고 있어서 수주 잔량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년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과 원자력, 조방원이라 얘기하는 것하고 전력기기는 얘네들은 꺾이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신념과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의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목표 주가 그리고 내년도의 관심 종목을 보면은 다 반도체 그리고 조방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조방원의 부분들은 굉장히 오래 많이 올라와 있지만 얘들이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해서 일부분은 가져왔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반영이 됐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더 수준만 받아놓은 거 이런 것들은 이익이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저께 삼성중공업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조선주는 또 급등하고 또는 지금 조방원 중에 조선주나 전력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이번 주에 에이픽 때문에 그래요. 에이픽이 원래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경제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리 아주 내노라하는 빅테크들의 수장들이 우리나라 다 옵니다. 특히 미국과의 우리가 지금 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밀고 있고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자력도 있고 그래서 만우가 얘기하잖아요. 만우가. 그리고 마스가 있었던 조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부분은 트럼프가 맨날 주장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요번에 그 수장들이 와서 계약 체결이나 아니면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게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얘들도 여전히 올해 많이 올라와서 이거 가격 부담이 돼. 그래서 얘들은 좀 쉬었었어요. 사실 보면. 이 삼성중공업이 좀 안 쉬었는데, 다른 것들을 보면은 좀 쉬었다 갔습니다.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꽤 오랫동안 쉬었다 갔죠. 그러니까 얘는 원자력의 대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조선의 대표 종목 그러면 뭐 한조가 있고,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면 얘들 쉬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쉬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해서 중간에 쉬었다가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수주 받았던 게 이익으로 계산이 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들 역시도 이번 주도주에서 탈락되지 않고 이번 주도주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에서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 말씀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닌 조방원도 그 대열에 같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사님께서는 11월, 12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뭘 사야 하고 그럼 유망스터라고 한다면 지금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뭐 마지막에 뭐 그런 질문 할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 그냥 퇴직연금이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셀러리맨이니까 퇴직연금 있잖아요. 퇴직연금 DC형에 들어가면 자기 거 할 수 있게 되죠. ETF나 펀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돈으로 뭐 복구하고 그랬지만 퇴직연금 쉽지 않잖아요. 그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걸 구분을 했냐면은 AI는 대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AI에 퇴직연금은 주식형은 70%뿐이 못 넣어요. 그래서 AI에 넣고 나눠서 넣었는데 넣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조방원 이런 거 다 보다도 전력의 에너지가 제일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오래 가고. 왜냐면 전력의 에너지는 뭐 전후 복구를 하든 아니면 노화된 시설을 대체하든 아니면 AI가 계속 필요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전력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에너지의 펀드 또는 ETF가 또 있어요. 그쪽에 한쪽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제가 빠진 게 있는데 그냥 거의 정리적으로 얘기를 주셔가지고 빠진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조방원 전력기기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지주사하고 금융하고 그리고 고배당주 그리고 자사주가 많은데 소각해야 될 거. 요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고배당주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배당을 되게 인색하게 했고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도 낮지만 배당 자체도 낮지만 일단 주주 환원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기업은요. 빅테크 중에 어떤 기업은 전체 한 해에 번 돈의 90% 이상을 다 주주 환원을 씁니다. 네. 주식을 사서 소각하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물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나 시장이 탄탄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근간은 배당 수익률이 탄탄하게 돼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을 들듯이 투자를 해서 배당이 분기별로 나오던 연으로 배당이 나와서 배당 수익이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에 나오면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안 됐었거든요. 안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배당 세율을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춰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노린 투자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고 그 자금들은 분명히 배당 관련주도 위주로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
거의 관련된 ETF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생길 거고 네. 그 ETF들은 배당 관련주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이슈로는 배당 관련주가 큰 이슈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몫은 배당 ETF, 배당 관련 펀드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네. 그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분리과세 몇 퍼센트 할 거냐, 뭐 정부가 아는 35%인데, 뭐 지금 정당 간에 25% 얘기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게 분리과세하고 25% 되면 되게 셀 거라고,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ETF 중에 배당 관련 ETF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안에 종목들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지수사하고 현대차, 기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목을 사던 아니면 배당 관련 ETF 또는 펀드를 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만약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이 또는 수익률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거는 반도체와 조방원과 전력기기인데 한국 정책 관련해서는 지주사 금융과 고배당주. 예. 고배당주라면 지주사 금융 이쪽에 되게 많이 있는 거겠죠? 지수사 금융이 있고 원래 고배당 많이 하는 자동차주들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주도 그래서 관심 봐줘야겠죠. 우선주의 괴리율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괴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원이라 치고 삼성전자가 이제 제일 형이니까 맏형이 뭐 움직여주면 다른 데들 흉내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78,600원이에요. 2만 원 차이 나네요. 그러면 2만 원 정도 20% 차이 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 지수사들인데 뭐 배당이 높은데 다른 것들을 보니까 막 40%, 50% 아직도 있어.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이런 걸.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괴율이 크다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닌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 조방원, 지주금융 네. 얘네들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우선주와 보통주의 괴리율이 40%, 50% 아직 있다. 그럼 얘네들은 여력이 있는 거죠. 이제 쫓아갈 거란 말이에요. 주식시장 가만히 보면 김 작가님 이번 이렇게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네. 되게 패션이에요, 패션. 이 흉내내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붐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괴리율이 높은 지금 성장 섹터 중에 지금 가까운 주도 섹터 중에 괴리율이 높은 우선주도 굉장히 좋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조방원, 전력기기 중에서 우선주를 찾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금융에서는 그러면 증권, 보험, 은행이 있는데 은행은 배당으로 가는 거고요. 은행은 배당을 많이 줄 수밖에. 미국이 왜 배당을 많이 할까요? 미국은요. 미국은 주주들이 다 운영사들이에요. 블랙락 뭐 이런 데들이에요. 다 운영사들이에요. 우리처럼 오너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 오너 체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아니잖아요. 은행은 60, 70%가 외국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과 주주 환원의 측면에 있는 거고요. 증권주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주들은 여전히 뭐 대주주들이 오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증권주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아마 증권회사들이 이익이 예전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4천 넘었으니까. 예. 그 이익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래에셋증권도 많이 오르지만 키움증권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키움증권이 지금 보면 안 빠지고 계속 오르잖아요. 다른 거 좀 다르게. 네. 거의 30만 원에 왔어요. 기업 분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이 지금 7.7조예요. 시가총액 7.7조입니다. 근데 얘의 이익이 밑으로 가보면요. 얘는 별도하고 연결하고 같을 거고 연결 자회사가 많지 않으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작년에 1조 정도인데 올해 1조 3천억, 내년에 1조 3천억, 1조 4천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업이익이 1.4조가 돼요. 순이익이 1조고요. 그럼 7조가 높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어이씨, 주가 엄청 올랐네? 이게 어떻게 더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분위기의 시장의 밸류로 봐서는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주,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증권주랑 은행주 어떻게 다르냐. 그 은행주도 이익이 많지만 은행주는 주주환원 측의 정책적 요인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6월 달에 오를 때 은행주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지주랑요. 네. 증권주도 올랐지만 그게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 은행은 주주환원 쪽에 얘네들은 이익 쪽에 좀 결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험은 그 중간에 껴있는 것 같아요. 네, 보험 좋게 얘기하시는 분은 뭐 요즘은 다 주주환원이에요. 증권 위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와 증권이에요. 지주와 증권이 그 핵심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선주는요? 그러면 하나오션도 조선주가 미국 조선업 수혜기대로 마스가 수혜기대로 올랐는데 조선주 상승 동력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3사가 뭐 1조 영업이익 OP가 1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3사가 이거잖아요. HD 현대중공업하고 한조하고 하나오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요즘에 다시 치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올라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익을 상당 부분 감안하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오른 거는요. 최근에 오른 거는 지금 에이펙에서 마스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다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이 그동안의 이익이 이만큼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조선업종은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그 수주가 뭐 적자 수주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이 알짜 수주로 가면서 이익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요번에 미국에서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나라는 마스가라는 이름의 명명하에 우리의 서로의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화된 게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게 없는 상황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둘씩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하나에 다 수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조선과 방산과 원자력 얘네들은 어떤 걸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냐면요. 전부 다 국가 간 정책에 의해서 모멘텀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걸 말씀드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정책에 의한 정책 모멘텀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배당주에서 자동차 얘기해줘서 현대차, 기아도 간세이나 기들 52주 신고가 갱신했는데 자동차주 상승 모멘텀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신고가를 못 냈잖아요. 자동차는 신고가 못 낼 이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는 다른 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간 이유가 25% 관세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요번에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럼 다시 15%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게 급등했잖아요. 그날 하루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25% 관세가 되면서 이익단에는 아마 감익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그동안의 매출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치의 개념으로 봐서 이 애들이 다른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요 섹터들이 신고가를 내는 상황에서 얘들이 역시화석 신고가를 못 낼까? 그런 이익이 아니거든요, 얘들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이익이 그러니까 요번에 그 관세로 인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 빼놓고는 어차피 그건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갈까요? 그건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요번에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14조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12조로 올해 감익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요. 요즘 관세 영역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거거든요. 12조라 하더라도 얘들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3조지 않습니까? 그 멀티플이 5번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멀티플을 높이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질문 주셨을 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13배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얘들은 5배예요. 그럼 왜 얘들은 못 가? 지금 얘들의 악재성 재료가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되면 곧바로 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네들은 고배당주입니다. 고배당주. 그래서 저는 자동차주는 신고가 내지 않을까요? 지금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다른 거, 만약에 아까 제가 지금 주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긴 했는데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자동차에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자동차에서 좀 더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아니 신고가만 아직 텀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 신고가 못 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못 간 이유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관세 부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전기차가 루즈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에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에 이제 랠리가 강하지만 글로벌 실무 경기 둔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할 텐데 현재 시장이 혹시나 간과하고 있는 블랙스완 요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시장이 꺾일 수도 있는. 시장 꺾일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미국 물가
CPI 지난번 3.0으로 나왔잖아요. 네. 몇 가지를 아예 오늘 짚어주겠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제가 우리 규모 방송할 때도 얘기를 좀 했는데, 아예 숫자를 알고 있자고요. 일단 물가 부분이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파월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물가가 오히려 튈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해서 이게 3.5를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은 시장 급격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은 경기가 둔화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면은 거꾸로 선호가 다르면은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발생이 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더 신고가라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금리 인하 기조로 됐어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QT를 종료하려고 해요. 그리고 AI에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저금리 상황 속에서 투자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투자도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결도는 내년도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FOMC가 있죠? 예, 금리 인하 거의 100%, 예, 거의 100%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고, 저도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고요. 12월에도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좀 보면 기조로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CPI 3.0 나왔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진짜 이제는 금리 인하 못 하죠. 시장이 유동성 제고 못 하죠. 투자 못 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물가가 이게 여기서 얼마큼 위로 더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 못 한다는 것도 블랙스와인이에요. 또 하나는 LA 투자에 내가 요즘에 보면 막 1,000억 달러 투자한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순간이 된다. 이러면은 멈출 거라고요. 네. 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순환적 자본 지출을 지금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픈 AI가 AMD랑 같이 하면서 AMD하고 뭐 지분을 주고 그걸 가지고 AMD의 칩을 오픈 AI에서 쓰고 또 엔비디아도 오픈 AI에 뭐 1,000억 달러 투자하고 그걸 가지고 또 투자한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브로드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부 다 지분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왜 위험하다고 월가에서 많이 보냐면요. 어느 순간에 한 고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고리라도 끊어지면 이게 연쇄 효과가 생기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도가 왜 납니까? 흑자부도라는 말도 있듯이 이 자본시장이라는 건 자금의 연결고리가 어느 순간에 조그만 데서부터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효과가 발생되면서 끊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승수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개연성에서 이제 우리 겁을 내는 거예요. 즉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강력하게 AI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다가 물가가 오른다든지 금리를 뭐 인하를 못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기업이 우린 더 여기서는 못하겠어 해서 만약에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순환하지 못하고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는구나. AI 확산이 여기서 못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면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달러 인덱스 있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달러 인덱스 때문에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자, 달러 인덱스의 좀 화면을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실은 달러 인덱스는 요 위에 보면은 이게 100이지 않습니까? 이 100을 전후로 사실 이 아래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게 114까지 갔어요. 이때 어땠습니까? 시장 폭락했잖아요. 시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나 100 아래로 잘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 올해 이게 1월입니다. 이때 110에 가까웠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108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되면서 시장 유동성,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시장 유동성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딱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이쪽 105를 향해서 위로 가고 있다. 100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간다면 시장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105 기준으로 잡으면 되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90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 어떨까요? 그럼 무조건 좋을까요? 떨어지면 좋으니까? 아니에요. 90 아래로 떨어지면 무슨 얘기 할까요? 기시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폭락해?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위험한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금리 얘기했고요. 원래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느냐, 아까 CPI를 통해서 CPI가 어느 정도 선을 더 벗어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가지고 위험 지표를 딱 정해놓으면은 그 안에서는 시장은 크게 방향을 아랫방향으로 다시 잡고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산 시장의 양극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값 오르고요. 뭐 요즘에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오르고요. 서울 부동산 오르고요. 코인도 1분기
경기 대비해서는 올랐으니까요. 일반 서민분들이 자산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지금 현금 있으신 분들이 아마 가장 박탈감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좀 올해 남은 11월, 12월 어디 해야 되는지 오늘의 핵심 메시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달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원화는 아마도 더 약세가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그쪽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하고 있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가치가 있는 자산에 넣긴 넣어야 되는데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위험하게 느끼는 게 저는 체감적으로 오랫동안 시장의 참여자로서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거에서 좀 우려를 하냐면요. 저는 이런 지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금이 갑자기 급락했다가 반등했죠.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온수당 4,300달러 넘었었는데 지금 4,000달러에 와 있습니다. 그 전인 10월 10일에는 코인이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왔죠. 그러나 다시 고점으로 못 가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잘 보세요. 네.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했다가 반등을 주었지만 저고점 못 가고 있어요. 네. 금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네. 금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오픈 AI가 개발자회의 하면서 그때 막 올랐던 종목이 뭐냐면 오라클. 네. 폭등했죠, 여기. 한번 보세요. 막 갭 상승하면서 완전히 폭등했잖아요. 이날 몇 퍼센트 뜬 거예요? 35% 떴네?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그러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뜬 게 뭐냐, 이노데이터 이런 거. 많이 떴다가 지금 내려왔죠. 네비우스, 이게 다 클라우드 업체들입니다. 얘네들. 얘도 떴다가 오를 때 그 갭 상승하면서 오르고 막 이랬어요. 네. 코어이브도 그런 겁니다. 얘는 좀 그렇게 심하진 않았네요. 최근에 오른 건 이제 AMD나 마이크론톨러지 이런 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라클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네. 얘들 보면은 급등했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올라왔던 금이 갑자기 내렸다가 뭐 좀 이제 힘을 좀 잃었고 코인도 좀 힘을 잃고 이게 주가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되게 이 폭이 작으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다 갑자기 위쪽으로 세워버리면서 급등락을 보이잖아요. 이건 수급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파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파는 사람들이. 저는 금하고 코인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봐서는 야 이게 상당 부분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겼구나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을 보면서. 그렇다고 나도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피해가야 되느냐? 앞으로 랠리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괴리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폐 가치도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 계속 현금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피해서 부동산 가야 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금 갈 수도 없고 채권 갈 수도 없고 부동산 갈 수도 없고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그나마 성장 섹터에 있는 펀드 또는 ETF에 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생각하는 성장 섹터는 어디에 있느냐? AI라는 범 AI는 그 성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범 AI 성장에 꼭 같이 가는 게 아까 뭐라고 드렸죠? 전력 에너지. 전력 기기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에너지로 아마 케이블을 포함해서 전선 포함해서 송매전 포함해서 전력 에너지로는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관련된 이런 펀드나 ETF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이거는 시장이 막 시장 폭락하면 모든 자산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그나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의 펀드 또는 ETF 또는 주식 내가 자신 있다면 주도주 이런 쪽으로 넣어서 가는 게 주시장 안에서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전력에너지와 배당. 예. 혹시 이렇게까지 상세히 설명해 줬는데 예. 어떤 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나요? 당연히 뭐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2021년도를 기억해 보자고요. 지금 더 갈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현실적인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왜냐하면 늘 그런 고민하고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2021년도에 우리가 실패했던 게 뭡니까?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라 그러면서 주식을 계속 사가지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다 올라와가지고 다 복구가 됐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 친구 얘기를 가끔가다 여기 와서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인데 타이어 가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친구인 제가 지점장으로 꽤 오래 있고 주식시장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얘가. 네. 근데 2021년 여기에 1월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난 뒤떨어지는 것 같아.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그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여태까지 주식 안 하고도 잘 살았잖아. 지금 와서 꼭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우리도 나이도 생각해야지. 젊다면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왔어. 난 똑같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계좌를 텄어요. 터서 주식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삼성전자를. 야, 이렇게 올랐는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는 삼성전자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를 안 팔고 그냥 있을게. 그냥 뭐 염려하지 말고 사줘.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얼마나 샀느냐? 9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 제가 잔고를 봤더니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자, 보세요. 주식을 장기 성장하는 주식은 삼성전자만이 아닌 소부장에 있는 어떤 주식들도 반도체에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에 있던 어떤 주식이든 간에 쳐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해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맞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이게 막 반토막 나고 40% 빠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2021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할 때 나는 단기 거래를 하느냐? 단기 거래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답은 그거예요.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서 설령 좀 빠진다 하더라도 기다려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섹터 내에서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나 ETF를 하시되 뭐 분할 매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항상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롱텀으로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언제 다시 우리 김 작가 여기 TV에 다시 나올까요? 뭐 이상한 일이 또 오시겠죠? 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수는 미국 시장 고평가 얘기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 얘기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고평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긴 세월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부터 한 반년 사이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장기 투자로 어떤 걸 사가지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진짜 성장 섹터 외에 다른 쪽을 내가 개별 주식을 지금 시장이 오르니까 나도 공격적으로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코스피가 아까 삼성전자가 9만 되니까 코스피가 아마 3,300 뭐 요때 친구분 연락 오셨을 텐데 요즘에도 어쨌든 코스피가 지금 그때보다 더 높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폭등하던 때보다는 한국 증시가 뭐 사람들의 분위기가 가열 같다는 느낌이 좀 덜 들거든요. 덜 들어요. 그렇게 느끼세요? 예. 없습니다. 그런 열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없죠? 그때부터 지수 훨씬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경험 학습 효과 있잖아요. 2021년도에. 2021년도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버스를 이렇게 산다면서요, 개인 투자들이. 그런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개인 투자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 돈 벌었다, 엄청 돈 벌었다 이래야지 그 포모 현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요, 올라오는 동안 개인 투자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돈 벌었다라는 회자되는 얘기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포모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2021년도에 경험을 함으로써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좋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이미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얼마 넣어가지고 몇 억 벌었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흥분이 될 텐데 그런 것은 미국 시장에 있지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포모 현상이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개인들은 저는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미국도 이 마디마디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도 마디 가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500에서 1000 시대에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500과 1000 사이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렇게 500에 1000 사이에 있다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중국의 제조붕을 통해서 1000에서 2000 사이로 레벨업이 한번 됐습니다. 레벨업 되고 나서는 항상 그 하단을 깨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벤트가 발생이 됐어요. 이때는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겪고 나서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00포인트 위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점이 2700이니까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었어요.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는데 2000을 또 깼어요. 팬데믹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지만 벗어나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500과 1000에서 2000에서 3000 사이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3000을 바야흐로 넘어서 4000에 간 거예요. 이 경험으로 보면은 4000을 넘어서 이번에 레벨업이 3000에서 5000까지 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야 그러면 이 3천 깨는 게 한 번 오겠구나. 중간중간에 깼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깬 적이 항상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 수 있겠구나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시간이 저처럼 나이가 많지 않고 시간이 급박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를 급박하게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이게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런 기회가 당장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텀을 주식을 우리가 하루 이틀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텀을 1년, 2년 기다린다는 텀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로 가는 거를 텀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막 6개월 정도 생각한다. 근데 난 그 이후까지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요거가 아니고 그 다음을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걸 보면은 지나가 보면 이 기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그때 가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 기적 분석이 그때 갔다마다 다르지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맞아 우리가 그랬지 2천에 3천에 3천에 4천으로 그랬지. 그러면 3,000포인트 위로 가서 지금 4,000 위에서 움직이는데 4,000 위에서 더 5,000 넘어 6,000 가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다가 이 분명히 내려오는 게 분명히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긴 시간 이사님과 이제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 사장님 친구분께서는 본전은 회복하셨다. 플러스가 났는데 플러스 그 사이에 배당도 계속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아예 안 판다고 하네요. 지금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여력이 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장에서 또 이사님과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빈창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